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러니까 그냥 뭐가 닥치면 그 닥친 상황 속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네. 그러면 또 그거 하고. 근데 그게 꼭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좀 안 해도 되겠네 싶으면 또 딴 거 좀 하다가 그다음에 또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네 하면 또 하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살면서 이렇게 약간 좀 비굴해지기 싫어하는 거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렸을 때 20살, 뭐 19살, 20살, 21살 이때 학생운동하고 이랬던 것도 좀 너무 좀 비굴한 것 같아서 해봤자 안 된다는 건 아는데 그냥 가면 좀 비굴한 것 같아서 인생이 그래서 뭐 하는 건가 보다 해서 이제 했던 것 같고 또 제가 그런 거 좀 떠났어요. 살다가 잠시 다시 뛰어들어온 게 한 6, 7년 전이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 2019년도 여름에 그거 터졌을 때 또 그랬어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좀 비굴해지는 것 같아. 이제 그래서 그 싸움을 시작을 해서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일 때인데 그때가 한 6년 정도 싸운 것 같아요. 작년 연말, 재작년 연말이죠. 재작년 연말, 작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작년 대선 끝나는 거 보고 이제 그 싸움이 일단락이 된 것 같다. 한 6년 동안, 한 5, 6년 싸웠던 게. 그래서 이제 좀 그만해야지. 그렇게 지난 한 6개월은 또 돌아와서 이제는 뭐 안 해도 내가 비굴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글 쓰고 책 팔러 다니고 낚시하고 그렇게 살았죠. 한 6개월 동안.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는 비평 프로그램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칼럼도 안 쓰고. 칼럼도 안 쓰셨죠. 너무나 빠른 속도로 디지털 혁명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저희 세대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완벽하게 디지털 세대, 아날로그 세대에 태어나서 아날로그 세대에서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디지털 혁명에 겨우겨우 적응해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그런 세대거든요. 계엄 이번에 12.3 계엄 겪고 나서 그 책이 좀 더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교과서 같은 책조차 안 읽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 게 아닌가? 이 의료 국차의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격차 해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주의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 시장이 조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국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국가 시스템으로 돼 있는 나라고 미국이 그 반대쪽 끝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 나면 그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를 빼고 나면 한쪽 극단에 영국이 있고 다른 쪽 극단에 미국이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데 같은 영미권 국가인데 꽤 다르죠. 그 의료 제도는 완전히 달라요. 이쪽은 구세계, 구대륙, 이쪽은 신대륙. 한국 시스템이 그 중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의 중간이냐면 시장주의적으로 공급자를 깔아놓고 가격 통제와 품질 관리를 국가가 해요. 건보공단하고 그 심사평가원하고 이 두 조직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영국식과 미국식의 혼합인데 굉장히 잡종 강세인 제도예요. 우리나라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공급이 시장주의적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격차 해소 안 돼요. 이거 하려면 영국식으로 가면 해소되겠지만 애초에 공공 시스템을 간다면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그걸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 그걸 하는데 의료 접근성이라는 것이 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시장주의적으로 공급자를 조직해서 생긴 문제가 있잖아요. 지역 불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료 과목별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가 개입해서 부분적으로는 공적 공급을 조직할 수 있죠. 지역 의사제라든가 또는 공공 그 병원을 더 확충한다든가 이런 건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에 있는 대형 그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그런 막 방사선 치료기를 갖추고 있고 막 그런 거요. 간만 아이프 갖고 있고 막 암 수술을 막 착착 잘하고 이런 병원을 각 지역에 한다는 거는 우리 구조상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의사 정원은 필요하고요. 필요한데 그냥 숫자를 늘리는 건 의미가 없고 시장에서
문제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영역을 국가가 개입해서. 근데 지금 뭐 이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500명이 됐든 뭐 700명이 됐든 증언하되 그냥 증언하는 게 아니고 트랙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예. 필수 과목 중에서 지원자가 거의 없거나 적은 이런 과목들하고 그다음에 지역, 군대 예. 이런 데들 봉직 의사들을 길러내는데 트랙 따로 모집하고 그 교육비를 다 국가에서 대주고요. 예. 일정 기간 동안 약속한 데서 봉직하도록 하고 약속 안 지키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계약해서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원래의 계약대로 복무하고 나면 다시 자유시장 속으로 풀어주는 예. 예. 이런 방식으로 저는 사실 의사협회도 그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필수 의료 과목의 의사 부족이나 혹은 아예 병원이 안 생기는 그런 이제 지역이나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서울 수준으로 전국에 이 대형 병원을 까는 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거 이제 비평을 하려면 예. 어떤 틀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혹시 기자분들 이걸 보고 계시면 요걸 제목으로 뽑지 말아주세요. 혹시 기사 쓰더라도.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선 취향.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 당신이 이혜훈이라면 콜업하면 응하겠냐? 제가 이혜훈이라면 응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예. 근데 윤석열 씨가 저보고 와서 복지부 장관 해라. 안 해요, 저는. 취향의 문제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콜 할 거냐? 이혜훈을. 안 해요. 저 같으면. 저는 싫어요. 취향의 문제라고요. 이 취향의 문제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비평할 수는 없어요. 예. 시민들은 나 싫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비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다고 해가지고 나 같으면 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 이런 건 비평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도덕은 두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이혜훈 씨 쪽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 막 국힘당은 당에서 제명해버리고 예. 배신자라 그러고 뭐 변절했다 그러고 뭐 부역한다 그러고 이런 말을 막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혜훈 씨의 초점을 두고 보면 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갑자기 변하는 거. 네. 야, 자리 준다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이거 아니에요. 예. 이게 도덕적 기준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 도덕적 기준인데 그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그 무슨 윤석열 옹호하던 사람을 내란 청산한다면서 지지자들을 뭘로 보고 그런 사람 아니 우리 진영에는 그만한 능력자가 없어? 왜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정치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뭐 이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이혜훈 씨는 그 문제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이 대통령도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빨강색, 파랑색 이런 얘기를 이제 국무회의 때 하신 것 같고요, 대통령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잣대에서 볼 수 있다고. 근데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는 예. 세 번째 기준이 목적 합리성이라는 예.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해요, 논리적으로.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 이혜훈이라는 인물이 그게 적합한 도구인가? 그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혜훈 씨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그렇죠. 예.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게 비평의 초점이 돼야 된다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비평은 세 번째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걸 평가를 하려면 지금 언론에서는 뭐 사상 첫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는데 아니거든요. 예전에 여러 사람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있었어요. 네.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거죠. 나중에 기획예산처 장관실에 뭐 이렇게 역대 장관 붙이면 앞에 서너 명 앞에 붙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럼 기획예산처가 뭐 하는 데냐 정확하게.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 하는 부기 때문에 이혜훈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냐. 그리고 이혜훈 씨가 그 일을 잘할 사람이냐. 이걸 하려면 일을 잘할 거냐 보려면 기획예산처가 하는 일이 뭐지? 두 가지예요. 기획예산처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국가 자원 배분이요. 국가 자원 배분의 실무를 담당하는 게 기획예산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여정부 때 봄에 4월 달에 국가 자원 배분 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관들이 진짜 자료 하나도 못 갖고 들어가고요. 백지하고 연필만 갖고 들어가요. 네. 장관들이. 기획예산처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끼리 놈들이라 그래요. 예산처 놈들이 와가지고 네. PPT를 띄워놓고
설명을 해요. 거기서 돈을 더 가져가려면 그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 돼요. 각 부처들이. 아무 자료도 없고 배석자도 없어요. 네, 네. 장관이 오로지 그거 보면서 문제 제기하고 토론하고 뭐 반박 나오면 다시 재반박하고 이렇게 해서 왜 이 돈이 부족한지, 그 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그 얼마가 필요한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복지부 얼마, 뭐 재경부 얼마, 농림부 얼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건 실무적인 일, 진짜 루틴한 일입니다. 예. 그 일의 주무부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건 사실 그렇게 특별한 능력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이쪽 늘려 저쪽 늘려 이쪽 줄여 이렇게 하면 그거 맞춰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예산 편성과 집행,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올리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묘한 건데 다 공격합니다. 그 전에 20년 전에 기획예산처를 보면 기존의 부처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문제 사업 있잖아요. 예. 문제 사업을 다 PPT 띄워가지고 이거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국가재원배분회의를 가면 그 디펜스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디펜스 하지 말았어야 했거나 또는 지나치게 비효율적이거나 또는 중첩되어 있거나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농림부하고 복지부하고 뭐 농어촌 특별회계 관련해서 뭐 농어촌에 뭐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뭐 예산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 이거를 서로 간에만 밀고 당기고 이렇게 날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떼서 저쪽으로 넘기고 그 대신에 저쪽 거는 떼서 이쪽으로 붙이고 뭐 이런 작업들이에요.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맨날 장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이제 거기서 그 문제 딱 붙여놓고 한쪽 장관이 밀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쌀벌했습니다. 그 재원배분회의라는 게. 근데 네. 그때 그거를 주도하는 게 기획예산처예요. 만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20년 전의 기획예산처 참여정부 시절에 그 시스템을 참고를 한다면 틀림없이 그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데리고 온 거죠. 예. 제가 추측하기에 저는 특별한 정보는 없는데 이게 장관들 막 정치인이 반이잖아요. 예. 맺고 끊고 탁 하기가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안면 몰수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름아름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그래서 어느 부처를 쓸까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이 원래 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일 중시하는 집단이에요. 네, 거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충돌이 많이 생기겠지만 일종의 그 항알레르기 약품 투입하듯이. 근데 저는 그거는 괜찮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일종의 브레이크거든요. 네. 한쪽에서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쪽에서는 일단 무조건 반대로 하는. 그러니까 강력한 브레이크를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통합 이미지도 있고. 근데 이제 이혜훈 씨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예.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기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아니 물론 장관 해보기 전까지는 잘할지 못할지 몰라요. 저도 장관 갈 때 엄청 전문성 없다는 비난 엄청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그랬습니다. 그러고 말 싸가지 없게 하다고 막 여당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국무위원은 사실은 위상이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 중에 국무위원 청문회입니다. 국무위원 중에 특정 부처를 맡기는 거거든요. 예. 구조는. 그러면 그 국무위원은 그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의견 개진할 수 있고요.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중첩된 업무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들 정리하고 그 대신에 이러이러한 꼭 필요한 신규 사업들 하고 이렇게 구조조정의 방침을 딱 주면 그 구조조정 방침을 가지고 가서 관철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이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저는 판단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혜원 씨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같은 선후배 사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죠. 예. 그거는 뭐 저는 뭐 그런 거는 진짜 의미 없다고 예, 봐요. 예.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거는 그냥 입학시험 잘 봤다는 거지. 그것은 미국 가서 뭐 하겠다고 그런 사람 한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혜원 씨 논문이 뭔지는 제가 안 봤지만 뭐 되게 뭐 총리 제안 받았는데 내가 뭐 문자도 읽고 씹었다라고 하는 어떤 분은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면 예. 그냥 기존의 모델에 데이터 넣고 돌려가지고 그냥 이른바 이코노메트릭스라고 그래서 그냥 네, 수리경제학
하나 분석해서 그 박사학위 받아와요. 대부분 다. 예. 이용 그렇게 와서 장관도 그렇고 거기도 비슷할 거예요. 예. KDI 같은 데 가서 고무줄놀이 하다가 고무줄놀이라는 게 비용 편익 분석. 예. 그죠? 그 예. 공공투자 비용 편익 분석하는 게 고무줄놀이거든요. 예. 비용 늘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늘리고 회용 늘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일 몇 년 하다가 줄 타고 그냥 국회의원 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또 없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세 번째 측면. 제가 생각하는 업무를 기획예산처가 한다면 그 두 업무 중에 첫 번째 거는 루틴한 거고 두 번째 거는 특수한 거, 이 국면에서. 이게 대통령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이 루틴한 거는 하겠지. 그거야 뭐 누가 못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업무를 이혜원 씨가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를 볼 때, 일반론에 비춰보면, 그렇게 일하는 아래 사람한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 일 잘 못해요, 원래. 그 장관 매뉴얼이라고 옛날에 참여정부 때 예.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실패 사례, 성공 사례를 수백 명의 장관들을 인터뷰해서 뽑아놓은 건데요. 그걸 보면 퇴근 안 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장관실에 놓고 퇴근 안 하는 거 이건 진짜 절대 안 되는 거고 일과 시간 전에 전화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사람들한테 화내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런 기본적인 거에 좀 걸려요.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그걸 못하니?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질책합니다.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달이야? A씨가 해명하자 소리까지 지릅니다. 유진 의원님께서 뭐 연합 같은 거 이제 처음에 보고하고 그거 그대로 받아쓰는 건 아니에요? 기사는 보고할 필요 없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기사니?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보고 안 했어요. 발언 수위도 점점 세집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3분 가까이 이어진 통화는 폭언으로 가득했습니다.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네가 무슨 판단을 해? 네가 무슨.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그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스카우트 하려고 한 건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예. 장관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관의 일은 공무원들이 일하게 만드는 게 장관의 일이에요. 근데 인턴 직원한테 막 괴성 지르는 그런 물론 장관 되면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 될까 이게? 그러니까 요 이혜원을 픽한 것이 목적 합리성이 있는 선택이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데이터가 없어서 기다 아니다 말을 못하고 지금 네. 의문부호를 붙이고 청문회를 봐야 되겠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기획예산처에서 뭘 할 거냐. 그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에 어떤 미션을 주려고 하는 거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혜훈이 그 미션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지금 청문회에서 저는 야당에서는 뭐 배신자 이런 거 할 거고요. 여당 의원들이 그걸 좀 검증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 진짜 쌀벌하거든요. 그거 저는 진짜 많이 제가 2007년도 4월 달에 국가재원배분회의 2006년 4월에 갔을 때 기획예산처가 저를 6건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보건복지부를. 6건.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6개 다 해결할 테니까 돈을 한 2조 원을 더 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2조 원까지는 안 주고 1조 얼마를 더 주긴 했는데 그때 만든 게 이제 사회 서비스 네, 네. 그 개편. 센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요거 얼마 해서 다 사업 책정을 해놓고 그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사무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없다. 그래서 한 3천억 정도를 그냥 세부 항목 없이 한 줄로 해서 예산서에 올려서 다 받아냈어요. 그러고는 그거는 지자체, 각 기초지자체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의 제안서를 올리면 여기서 복지부에서 심사해서 돈 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귀하들이 필요로 한 거, 귀하들 동네에 필요한 거를 귀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 제안을 하면 여기서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그 돈만큼 줄 테니까 해보라고 해서 그때 참 그런 거 만들고 했는데 그거 받아들이려고 진짜 손 많이 댔어요. 저 욕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 그 기획단체가 그런 거를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정리가 안 되고 계속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문제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보면 해외동포청 이런 게 근데 조직을 흡수해야 되는데 고용승계 안 되니까 따로 떼놓고 그렇죠. 예.
그런 꼼수들을 써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는 정리해야 돼요. 그런 게 많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건데 네. 문재인 대통령님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민통합이라는 이 목표 때문에 욕심을 내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험을 옆에서 너무 많이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예. 대연장 선거 네,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진영을 흐트러뜨리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거를 너무 생생하게 지켜봤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된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틀을 깨려는 노력을 거의 안 하셨어요. 네. 그런 것보다 그 시기에 이미 만들어진 진영 안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거에 집중을 하셨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야망이 훨씬 커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림부 장관 유임시켰을 때부터 일어난 일인데 전부 다 1년의 자체가 굉장히 야망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에너지 레벨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원래 리스크가 동반되는 작업이에요, 이게. 이게 뭐 보수 쪽 사람들을 데려다 쓰는 거든 혹은 과거처럼 세력으로 대연정을 제안하는 거든 이건 전부 다 굉장히 큰 정치적 리스크가 따라오는 일들인 거예요. 예. 그 저는 이거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긴 하다고 생각해요. 예. 리스크가 따르는 일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목적 합리적인 선택을 잘 해서 진짜 유능한 사람을 저쪽에서 데려다가 딱 맞춤 자리에 넣어서 그 일을 하게 하면 그건 좋은 거죠, 여러 면에서. 근데 세상에 좋기만 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원망하는 분들, 지지자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혜훈 씨 싫어할 만한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이혜훈은 왜 이혜훈이야? 나는 싫어하는 마음 100% 제가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봐야 될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뭐 특별한 정보는 저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 아 그런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덧붙이면 이제 한국이 보수 진보가 균형이 맞았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이제. 과거에는 저기 진보 쪽만 민주당이나 진보 쪽 무슨 민중당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보수당으로 다 가는 것만 쭉 있다가 빨려 들어가는.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 진영 의원, 진영 장관 예. 아주 드물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가끔씩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있다가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 때 또 우르르 해서 또 저쪽으로 갔잖아요. 네. 그래갖고 지금 막 옛날에 이쪽에 사던 사람들이 뭐 한겨레 신문 출신에 뭐 노무현 대통령 참모했던 사람이 어디 뭐 기관장 하고 있어 업무보고 때 뭐 꼭 저 사람 저기 있어서 제가 보더라고 유정필 씨 같은 사람이요. 네. 그다음에 뭐 또 누구예요 한전 사장 이런 사람들 다 옛날에 이쪽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윤석열한테 가서 자리 받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흐름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흐름이 더 많았어요. 처음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사람은 없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있는 네. 이제 균형이 맞은 거예요. 원래는 그 경계선 부분에서 서로 왔다 갔다 좀 할 때야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민주당 쪽이 완전 주류가 됐고 주류 비주류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뀐 거 아니고요. 네. 이제 균형이 맞은 거예요. 겨우.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포부가 크시구나. 예. 그 포부에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는데 그 포부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부호를 그리면서 예. 좀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주류 비주류 완전히 바뀌었다든가 이거는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 인간 세상이요. 그렇게 네.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게 확 좋아지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몹시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 이것이 전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선일보나 이런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당당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 점을 저는 진짜 공개적으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예.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꿀 수는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휴먼 에러 있잖아요. 못 바꿔요. 예. 계속 아무리 품질 관리를 해도요. 이상한 분량은 나오기 사람들은- 마련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병기 의원 뭐 또 누구죠? 그 강선 의원 이게 휴먼 에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 헌법재판소장 대행했던 문영배 대표는. 예, 문영배 그 선생이 예. 어디 강연에서 하셨잖아요. 예. 휴먼 에러가 있고 시스템 에러가 있는데 이걸 섞어 넣으면 안 된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반발을 했잖아요. 예, 예. 휴먼 에러 맞는데 그건 다른 거 맞는데 휴먼 에러를 저지르는 휴먼을 교체를 못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렇죠. 예. 그건 시스템 에러라고 동시에. 네. 그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 휴먼 에러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줄이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당에 몸담고 있었던 게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초까지였는데 그때는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시스템 에러에 가까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대표가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원들한테 지지율이 1%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대의원들한테 뭐 20몇 프로 받아서 뭐 1등 최고위원 되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는 시스템 자체가 에러였어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휴먼 에러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럼 이제 오늘 뭐 사실 영구 제명하고 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징계하는 걸로 지금 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휴먼 에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은 괜찮은 시스템인 거예요. 예. 이 대응이 안 되면 이것이 시스템 에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어느 쪽인가 보면 지금 이것이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로 끝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손봐야 돼요, 지금. 그 시스템 어디 손볼지를 지금 판단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뭐 1인 1표 도입하는 그 당규 개정안 그거에 투표 안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투표한 사람은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는데도 제적 3분의 2가 안 돼가지고 부결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권한이 따르면 부패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과도한 권한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부패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그 시스템 에러에 가까운 에러는 어떤 게 있냐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중앙정치에서 민주주의를 세우고 지키고 가꿔낸 세력이에요. 근데 이 세력에서 기득권자가 된 국회의원들이 자기 동네에 가서는 전제군주처럼 행동하려는 그 욕망을 못 누르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시스템이 그것을 완벽하게 억누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뭐 지방의원들은 출마자들한테 왜 돈을 받아요?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그 동네 당원들이 보고 저 사람 좋아해서 뽑으면 그만이지. 누가 뽑히든 뽑히면 그 사람 당선되기 위해서 힘써주고 당선되고 나면 선발 맞춰서 일하면 그만이지. 그걸 왜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 지구당 위원장 겸하고 있으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방의원 시키려는 그따위 행태들을 이렇게 통용되는 게 민주당의 문화예요. 예. 이거는 시스템 에러거든요. 이건 좀 심각하게 민주당에서 봐야 되고요. 예, 저는 아직은 휴먼 에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스템 에러의 요소들이 있다. 그 시스템 에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은. 예.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민주당이. 조마조마하신 부분이 예. 있으셨던 거죠. 예. 불안했어요. 계속. 그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욕망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진짜 이번에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고 그 제도적인 면, 문화적인 면 이런 점에서 다 좀 각성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민주주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큐에 싹 정리 안 되니까 엄청 화나죠. 그러면 뭐 강선호 사건 나지 이혜원 사건 나지 그러니까 신경질 엄청 나잖아요. 그렇게 천이무봉의 깨끗한 꼬맨 자국 없는 옷이라는 건 없어요. 이렇게 꾸역꾸역 꼴 넣으면서 승점을 쌓듯이 우리가 재작년 12월 3일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게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꾸역꾸역 혼전 중에 밀어넣고 이렇게 해서 골 넣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1월달, 2월달에 선거들이 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중에 어떤 선거는 이상하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제대로 날 것도 제대로 날 거예요. 이렇게 꾸역꾸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세상도 그렇게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고속도로처럼 씩 나가는 건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짜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쪽 입장에서. 그렇죠. 죽을 노릇이죠, 거기는. 그러면 마음이 위로가 많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꾸역꾸역 경기가 안 풀릴 때도 어떻게든 크로스 올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혼전 중에 발끝을 뒤밀어서라도 한 골씩 넣어가면서 앞으로 나간다. 예.
그렇게 막 메시가 골 넣듯이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꾸역꾸역 골 넣으면 소리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잘 될 거예요. 네. 예.